자,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우리 첫 강의죠. 항상 모든 강의의 핵심은 뭡니까? 첫 강의입니다. 여기 알맹이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여러분들도 제가 누군지 알고 또 어떤 스타일로 수업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강의가 첫 강의죠.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단어의 형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단어란 게 뭐죠? 크게 보면은 단일어가 있죠. 그 다음에 복합어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파생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단일어라는 것은 하나의 어근, 바로 이거죠, 이거. 요놈,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어근이 뭐죠? 실질적 의미를 가진 것, 그걸 어근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 바다. 바다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근, 하늘, 역시 뜻이 있죠. 근데 단어는 하나밖에 없죠. 이게 하나의 어근이란 거죠. 나무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단일어보다는 뭐가 복합어 중에서도 합성어나 파생어, 얘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죠. 왜? 단일어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다 아는 건데, 복합어 중에서도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오면 여기에서 점수를 좀 나눠 먹기가 좀 편하겠죠.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당연히 합성어나 파생어에 뭐 한다? 관심을 두고 딱 하고 내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합어를 보면 둘 이상의 어근이죠. 실질적 의미를 가진 게 2개 이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렇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실질적 의미를 가진 어근과 또는 파생 접사라는 건 우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전미사, 그렇게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합성어를 보면, 자, 2개 이상의 합성어야. 합성어가 결국 뭐죠? 말을 섞었다는 얘기죠. 뭐를? 어근을 섞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죠. 자, 예를 들어서 밤낮이란 것은 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또 낮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져서 무엇이 되더라? 밤낮이라는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미가 몇 개짜리다? 2개짜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앞뒤라고 우리 흔히 한 단어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앞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과 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앞뒤로 쓰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은 이게 합성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파생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어근, 실질적 의미를 가진 어근이 있는데 거기 앞이나 뒤에 접사가 붙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 접사가 붙으면 우리 그것을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붙으면 꼬리 밑자를 써서 전미사라고 붙여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군말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접사라는 것은 뭘 한다? 이 기능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냥 접사 외울 게 아니라, 접사는 뭐냐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앞이나 뒤에 와서 그 뜻을 뭐 해준다? 뜻을 제한하는 경우를 우리는 접사라고 한다. 그럼 앞에 와서 어떤 특정한 단어의 뜻을 제한하면 접두사, 뒤에 와서 뜻을 제한하면 전미사,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말이라는 게 있죠. 말 중에는 어떤 게 있죠? 우리 말 이거 이제 우리 방송이라서 이런 이제 육두문자 쓸 수 없지만 말 중에는 어떤 말이 있어? 군말도 있고, 그다음 또 옳은 말, 바른 말, 참된 말, 거짓스러운 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군이라는 게 앞에 와서 뜻을 제한하니까 야, 헛소리 하지 마, 이런 말로만 어떻게 의미가 제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군은 뭐가 된다? 접두사가 된다. 또 구경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뭔가를 보는 구경이 있죠. 근데 구경하다도 있고 구경하러 갈까? 여러 가지 말이 붙을 수 있는데, 꾼이라는 게 뒤에 와버리면 구경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제약이 생기죠. 그럼 얘는 뒤에 와서 뜻을 제한했으니까 뭐가 된다? 전미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넘어가서, 자, 이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접두사라는 게 있습니다. 접두사, 전미사가 있는데, 우리 카메라를 이쪽으로 한번 당겨볼까요? 이쪽으로 당겨볼까요? 접두사 다시 한번, 이거 보지 않고 한번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접두사가 뭐죠? 접두사 어디 와서 어근 앞에 뒤에 앞에 와서 뭘 해준다? 뜻을 제한하는 거, 그게 바로 접두사라는 거. 이해됐죠? 다시 넘어갑시다. 다시 넘어갑시다. 자, 개가 있습니다. 개.
개 다음에 이런 표시가 있다라는 것은 이 뒤에 뭔가 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건 뭔데? 뒤에 뭔가 오니까 앞에 와서 뜻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접두사가 될 확률이 높다. 자, 한번 보면 일부 명사 앞에부터 야생의 상태 또는 질이 떨어지는 또는 흡사하지만 다른 뜻을 더하는 우리 생각 맞았어. 접두사가 되는 거죠. 자, 떡은 떡인데 어떤 떡? 우리 떡 중에 많이 있죠. 떡, 어떤 떡이 있어요? 뭐 동그란 떡, 네모난 떡, 세모난 떡. 세모난 떡은 없어. 있나? 있을 수도 있어. 뭐 어쨌든 그런 떡 이런 게 있는데 뭐가 와서 개가 와서 개떡. 뭐 요즘에 그 좀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선생님 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 개떡을 모르지만 그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개떡이 뭔지 알 거예요. 그 떡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 살구는 살구인데 어떤 살구? 뭐 노란 살구, 흰 살구, 동그란 살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가 옴으로써 뭐가 된다? 개살구밖에 안 된다. 모양새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얘는 접두사가 돼버린다. 됐지? 또 두 번째,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헛된,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꿈은 꿈인데 뭐 개꿈이라고 하죠 우리. 뭐 헛된 꿈, 뭐 쓸데없는 꿈. 수작은 수작인데 개수작. 야 쓸데없는 수작을 부린다 이거죠. 죽음은 죽음인데 개가 옴으로써 어떤 죽음?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죽음도 있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죽음도 있는데 개라는 게 옴으로써 쓸데없는 죽음, 헛된 죽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쨌든 간에 앞에 옴으로써 모든 것의 뜻을 제약하고 있죠. 자, 세 번째, 부정적인 뜻을 가지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어쨌든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반드시 기억해둬라. 공통점은 뭐다? 일부 명사 어디? 앞에 붙었다. 일부 명사 앞에 붙었다. 일부 명사 앞에 붙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도가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쓰인다. 망나니야, 망나니. 그 망나니도 안 좋은데 개망나니가 뭐 어떤 뜻이죠? 이건 인간 말종을 얘기하는 거죠.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걸 개망나니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접두사는 항상 머릿속으로 뭘 기억해 둬야 되냐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근. 여기 뭐 명사만 주로 나왔지만 어근 앞에 붙어서 그 어근의 뜻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접두사라는 거 아셨죠? 이제 넘어가서 또 공이란 게 있죠.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부 명사 앞에 또 여기도 뭐 일부 명사 앞에 얘는 일부 동사 앞에 이런 거죠. 중요한 건 왜 우리가 명사라고 하지 않고 어근이라고 했냐? 실질적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꼭 명사 앞에만 오는 건 아니더라. 항상 머릿속에 명사 이거 아니에요. 어근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근은 뭐다? 동사, 형용사, 명사 다 상관없이 뭐만 갖고 있다라면 실질적인 의미만 갖고 있다라면 어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예를 들면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힘이나 돈이 들지 않는 뜻을 더하는 것. 것은 것인데 어떤 것? 콩것. 힘이 들지 않고 날로 먹은 것. 이런 뜻이죠. 꽁돈. 내가 돈벌이 하지 않은데 그냥 생긴 돈. 그 다음에 콩밥. 밥인데 내가 뭐 한 거야? 그냥 있는데 누군가가 그냥 공짜로 준 밥이죠. 그러니까 힘이 들지 않는 것. 맞죠? 그 다음에 일부 명사 앞에서 빈 또는 효과가 없는 뜻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수표는 공수표. 수표인데 돈이 쓰임이 없어. 공수표야. 또 테이프인데 공테이프. 아무것도. 원래 테이프에는 뭐가 있어야죠? 노래가 있어야 되죠. 뭐 예를 들면 그 테이프를 딱 트는 순간 종 맞은 것처럼 막 이런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공테이프는 돌리면 뭐가 나와? 이 소리밖에 안 나죠.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빈 이런 뜻이고. 자, 문제는 동사 앞에 붙은 거죠. 여기서도 쓸모없는 뜻을 더한 겁니다. 자, 돌다가 기본형이죠. 그럼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죠.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치다도 뜻이 있는 거죠. 그 앞에 공돌다 오는 거죠. 그럼 쓸모없는 것. 공치다. 쓸모없이 하루를 보냈다 할 때. 그러니까 항상 어근이란 것은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사, 형용사도 된다. 단지 뭐만 있으면 된다?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 됐죠?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쓸데없는 뜻을 더하는 것. 이런 것들. 자, 이제 접두사 풋도 마찬가지죠. 자, 계속 나오지만 풋도 결국은 뭐다?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어떤 뜻? 처음 나오는 뜻을 더하는 것. 풋과 실이니까 과실은 과실인데 올해 처음 나온 과실 이런 뜻이고 또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미숙한, 깊지 않은 우리가 굉장히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때 풋사랑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랑인데 자, 사랑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어떻게? 마지막 사랑, 중독된 사랑, 영원한 사랑,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이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풋이 와버리면 아직 미숙한 또는 아직 뭐 깊지 않은, 그러니까 풋사랑은 뭐냐면 풋풋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설 익은 사랑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풋입니다. 자, 이제 헛도 마찬가지로 요거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이유 없이 쓰인다. 예를 들면 헛걸음, 그냥 뭐가 된가? 보람 없이 걸음질을 했다. 이런 것들. 또 동사 앞에 붙어서 보람 없이 뜻도 쓰이더라.
어떻게 살다, 헛살다, 그냥 보람없이 인생을 살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거죠. 자, 이제 전미사입니다. 전미사. 이제는 앞에는 접두사니까 어근 앞에 와서 뜻을 제안했다라면 전미사는 어근 어디 와서 뒤에 와야 되죠. 그 뜻을 제안하는 거. 기. 자, 접두사는 뭐라고 써진 다음에 바 표시가 되어 있었죠. 반대로 전미사는 바 표시 다음에 기가 왔으니까 여기에 어떤 특정한 어근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도구나 기구의 뜻을 더하는 것. 자, 녹음이라는 의미가 있죠. 명사죠. 거기에다가 기가 붙으니까 녹음기, 녹음을 하는 기계, 기구 이런 뜻이죠. 추사라는 명사가 있죠. 거기다가 기가 붙으니까 뭐 넣는 거? 아, 너무 아프겠다. 생각만 해도. 그쵸? 그 혈관을 꽉 찔러서 뭔가를 놓는 기구 이런 뜻이 바로 추사기죠. 자, 그 다음에 생물체의 활동을 나타내는 몇몇 명사 뒤에 붙어서 그러한 활동을 위한 기관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가 된다. 자, 생식이죠. 생물체의 활동을 위한 생식이죠. 생식기니까 어떤 게 되는 거죠? 여기에 기관. 그 다음에 소화기는 뭐죠? 소화시킬 수 있는 기관 이런 식이니까. 자, 또 넘어가서 또 기는 뭐가 된다? 장비의 뜻도 있더라. 비행이라는 명사 뒤에 와서 기가 되니까 비행을 하는 장비 이런 식으로 됐죠? 내기는 자 이거 보면 역시 명사 뒤에 붙어서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란 그 지역의 속성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시골내기, 서울내기 그러죠. 그럼 시골내기는 뭐죠? 시골이라는 지방에 살아서 그 시골의 특성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 서울내기는 뭐죠? 서울에 살아서 서울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개인적으로는 서울내기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또 이러면 또 이제 난리 나는 거 아닌가? 뭐 서울내기들 막 댓글 달면서 왜야? 막 이러죠. 아, 선생님이 원래 지방 출신이라 그런 겁니다. 처음에 이제 그 서울에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잠깐 우리 한 1, 2분 정도만 딱 왔는데 말이죠. 서울 남자들이 그 표준어를 사용하는 거 보고 정말 토할 뻔했습니다. 보통 지방에 가면 이런 막 이런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게 육두문자가 막 나오는데 서울 친구들은 딱 오자마자 밥 먹었니? 그랬니? 아우 닭살이 쫙 올라오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일부 어근이나 접두사에 붙어서 접두사 뒤에 그런 특성을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 또는 사람을 낮잡아 이럴 때 쓰는 것. 신출내기 이제 갓 들어온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자, 또 요건 좀 이제 기억을 잘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접두사 전미사 다 끝난 다음에 핵심을 여기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요약을 반드시 해줄 겁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는데 일단 이라는 거죠. 자, 어간의 말음. 어간이 뭐죠? 어간 다음에 우리 어간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어미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어간 어미는 뭐에만 나온다? 용언에만 쓰이는 겁니다. 용언은 동사와 무엇을 얘기한다? 형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간의 말음에 그쵸? 자음인 동사 어간 뒤에 붙어서 뭐를 만든다? 봐. 어간의 말음인 동사 어간 뒤에 동사를 뭘로 만든 거죠? 명사로 만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게 접두사는 품사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전미사는 동사가 뭘로 변했죠? 명사로 변하고 있죠. 그러면 전미사는 뭐가 된다? 품사를 바꿀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품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먹다에다가 음이 붙었죠. 먹다는 동사고 그쵸? 근데 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먹다에다가 이가 붙었으니까 얘는 이가 돼버리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명사가 되는 거죠. 명사. 그럼 동사에서 뭘로 변한가? 명사로 변한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접미사가 돼야 된다. 이거 기억 잘 해둬야 돼요. 자, 그러면 믿다에다가 뭐가 와서 믿음이 온 거죠. 믿음이 온 거죠. 그럼 뭐가 된 거죠? 명사로 바뀐 거죠. 웃다라는 뭐에다? 웃다라는 동사에다가 음이 왔으니까 웃음은 명사가 된 거고 죽다라는 동사에다가 뭐가 온 거죠? 음이 왔으니까 죽음이라는 명사가 된 거죠. 전부 다 뭐가 바뀌고 있다? 품사가 바뀌고 있다. 이도 마찬가지. 몇몇 형용사나 동사 어간 뒤에 붙어서 명사를 만든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 동사나 형용사를 용언을 명사로 바꾼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길다라는 형용사에다가 이가 와서 길이는 뭐가 된다? 명사가 돼버렸다. 높다라는 형용사에다가 높이가 오니까 뭐가 된다? 명사가 돼버렸다. 기억 잘 해둡시다. 자, 쟁이와 장이죠. 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쟁이와 장이 중에 하나는 기술자를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쟁이를 써야 된다. 자, 장이가 기술자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석수쟁일까요? 석수장일까요? 석수장이죠. 기술자. 개구장이와 개구쟁이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구쟁이란 것은 기술이 아니죠. 태어난 본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개구장이. 개구쟁이. 됐죠? 뭔가를 만드는 사람은 장이. 됐죠? 그럼 선생님 전 이것도 헷갈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뭔가를 만드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쟁인입니까? 장인입니까? 장인이죠. 그러면 장인은 뭔가를 만드는 사람. 아시죠? 그래서 장인은 기술을 가진 것. 나머지는 전부 쟁이. 자, 됐죠? 자, 핵심 예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요거를 좀 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팁을 하나 걸고 예제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우리말의 그 단어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합성어 중에는 통사적 합성어란 거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습니다. 합성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자,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배열에 맞는 거죠.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 배열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자, 관용사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작은 집은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왜? 집이라는 명사가 있죠.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뭐죠? 관용사가 꾸며줄 수 있죠. 그러니까 관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를 가졌으니까 통사적 합성어 맞아요. 또 뭐가 있냐면 가로막다. 가로와 막다가 합쳐져서 가로막다는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왜 통사적 합성어일까? 이 막다는 용언이죠. 자, 용언을 수식해주는 건 뭐만 용언을 수식해줄 수 있죠? 용언을 수식해줄 수 있는 건 부사죠. 관용어는 뭘 꾸며주는 거고, 체언인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용언을 꾸며주는 건 부사가 돼야 되는데 얘는 부사죠. 그러면 부사가와 용언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또 손발도 통사적 합성어죠. 왜? 명사와 명사가 만나는 건 통사적 합성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열에 어긋난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검불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검불따 왜 안 써요? 이게 왜 비통사적이요? 머릿속으로 비통사라고 하면 왠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은 쓰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어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비통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검불따가 왜 비통사일까요? 자, 원래는 검따와 뭐가 합쳐져야 돼요? 불따가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 한글에서는 뭐가 되냐면 용언에는 어간과 어미가 반드시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뭐가 있어야 돼? 어간 다음에 뭐가 안 보여요? 검은 어미인 다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어간 다음에 바로 뭐가 와버린 거죠? 어간이 와버린 거죠. 그 어간 다음에 어간이 오는 형태는 우리가 쓰더라도 이건 문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얘를 비통사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늦더위. 선생님 저 늦더위는요, 우리 늘 쓰는 말 아닌가요? 이게 왜 틀려요? 굉장히 많이 틀린 말입니다. 자, 더위가 뭐죠? 더위가 더위가 뭘까요? 이거 간단히 생각해봅시다. 더위. 뭘까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가끔씩은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중요하니까. 이게 나오면 학생들이 막 어지러워하니까. 자, 늦더위는 명사죠, 명사. 늦은 원래 뭐가 됩니까? 원래는 늦은이란 게 돼야 되죠. 그래서 원래는 늦은 더위가 돼야 되는데, 그쵸? 늦은 더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가 된 거죠? 용언에 어간 다음에 바로 뭐가 와버린 거죠? 어간 다음에 어미가 없이 바로 먹어서 더위라는 뭐가 왔습니까? 더위라는 먹어서 뭐가 용언에 명사가 와버린 거죠. 그러면 이 뭐가 생략됐다 지금? 미가 생략됐다. 미는 잘라버리면 안 되는데 안 돼.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안 보더라도 얘를 명사로 본다라면 명사는 뭐가 꾸며줘야 돼요? 관용사가 꾸며줘야 되죠. 근데 이 조사가 없어. 조사. 그럼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늦은 더위인데 우리는 늦은 더위라고 쓰지 않고 늦더위라고 쓰더라. 그럼 뭐가? 조사가 지금 생략됐다. 또는 어미가 없다. 그래서 생략하지 말아야 될 걸 생략한 부분이다. 그래서 얘도 비통사적 합성어다. 하나 또 아이고야. 부술비. 선생님 설마요. 부술비가 비통사일까요? 부술비는 기본적으로 사전에도 나오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자, 비는 명사죠.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뭐가 와야 되죠? 관용사가 와야 되죠. 근데 부술은 뭐죠? 부사죠.
부사는 여기 보듯이 뭘 꾸며줘야 되죠? 용언을 꾸며줘야 되죠. 근데 얘가 뭘 꾸며주고 있죠?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럼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비동사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원래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합성어는 좀 알아두면 좋고요. 자,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핵심 예제로 넘어갔는데, 자, 교재를 선생님도 좀 보면서 1번 문제. 밑줄친 부분의 의미가 다른 것 그랬죠. 다른 것. 간단합니다. 자, 어제 우연히 공돈이 생겼다. 공돈이 뭐죠? 노력한 대가 없이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날로 먹는 것. 그거를 이제 공돈이라 그러고. 2번, 공차 타는 재미가 쏠쏠하다. 여기는 뭐가 카의 종류죠. 그럼 공차는 뭔데? 돈을 내지 않고 타는 차니까 그냥 날로 먹었다는 뜻이고. 세 번째, 공것을 바라면 이마가 벗겨진다. 아, 우리 너무나 잘하는 거죠. 자기의 힘이나 어떤 노력 없이 그냥 생기는 것을 너무 바라면 훌러덩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그가 하는 말은 공연불에 불과하다. 자, 공연불이란 건 뭐죠? 공연불은 실천이나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것들,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날로 먹는 게 아니라 원래 공연불의 뜻은 힘들이지 않고 날로 먹었다.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농땡이만 부리면서 공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 죗값을 치르지도 않으면서 그냥 힘들이지 않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죠. 정답은 4번이고. 자, 두 번째, 밑줄친 부분의 의미가 다른 것 그랬습니다. 자, 다칠질질질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나온 공은 다 뭐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접두사의 기능을 니들이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분명히. 그럼 반대로 여기는 질이란 건 결국은 뭐에 대해서 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먹질, 곁눈질, 싸움질, 입질, 손가락질 이렇게 뒤에 와서 뜻을 제안하는 거죠. 자, 정답 몇 번이죠? 1번. 그는 걸핏하면 주먹질을 했다. 주먹질은 뭐가 되는 거죠? 주먹을 휘둘려서 때리는 거. 주먹 중에는 큰 주먹, 작은 주먹 여러 개가 있는데 질하면서 뭐가 되는 거죠? 때리는 행위를 제안한 거고. 곁눈질은 뭐죠? 곁눈질은 옆으로 보는 일. 특히 우리 여성들이 이런 걸 많이 하죠. 응? 오빠 그럴 수 있어? 막 이런단 말이죠. 그걸 곁눈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는 싸움질을 일삼는다. 싸움질이 뭐죠? 결국은 싸움질은 뭐? 싸우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비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끼를 던지자 바로 입질이 왔다. 입질이 뭐죠? 낚시를 톡톡 입으로 톡톡톡 건드리는 거. 손가락질은 에이 저 사람이 말이야. 그럼 선생님 이거 다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죠. 이 네 개는 잘 보면 뭐가 되는 거죠? 주먹, 곁눈, 그 다음에 입, 손가락. 이거는 전부 다 뭘 상징하는 거죠? 지금 어떤 거? 우리의 신체 부위라는 거죠. 네 개는 신체 부위고 싸움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죠? 신체 부위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미사가 붙는데 네 개는 우리의 신체와 관련된 데 붙어서 뜻을 제안한 반면에 누구는 3번 같은 경우는 신체가 아닌 곳에 와서 뜻을 제안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셨죠? 자, 이제 또 넘어가서 단어의 관계입니다. 단어의 관계. 자, 이것도 좀 지우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단어의 관계는 크게 어떤 거? 유의, 반의, 상하, 전체와 부분 관계로 나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크게 유의, 반의, 상하, 전체와 부분 관계로 나눠진다. 자, 근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까다롭지 않습니다. 분명히.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것들이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거죠. 유의 관계에서 헷갈리는 게 있죠. 뭐냐면 한자와 한자어의 관계. 우리가 학생들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선생님, 한자를 몰라서 이걸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답이 없죠. 한자를 몰라서 이걸 준비 안 하면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냐? 자꾸 눈에 익혀야 됩니다. 자꾸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저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자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식하게 막 외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 너무 방대하죠. 그러면 선생님 강의를 듣든가 아니면 강의 외의 것들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자꾸 한 번씩 보면서 이런 내용, 화장실 가서 응가를 하면서도 이런 내용이네요. 이런 것들을 자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자와 고유의 관계, 그 다음에 고유와 고유의 관계에서 문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나 자주 나오는 것 위주로 조금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유의 관계 중에서 자, 이런 부분들. 자, 예를 들면 지도와 교육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조금 한자를 좀 잘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선생님, 한자를 모르는 친구들은 어떡하나요? 괜찮아요. 왜?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 예를 들면 지도죠. 지자는 무슨 지자죠? 이게 지자가 손가락 지자입니다. 도는
인도할 때.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건 무슨 글자죠? 자, 그러면 여기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또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지도요? 라고 얘기하죠. 누가 이걸 가르쳐 줬습니까? 내가 가르쳐 줬죠. 그건 손가락으로 인도한다는 뜻이죠. 교육도 마찬가지로 가르친다라는 거죠. 가르치고 기른다는 거죠. 누군가가 앞서서 가르쳐 준다는 뜻이니까 서로 같은 내용이 돼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접경이라는 게 있으나, 접자가 무슨 접경? 이을접, 그 다음에 이게 곧 경자, 이응 곧이라는 뜻이죠. 경계도 이응 곳 또는 구분을 한 곳 이시기 때문에 같은 뜻. 식구는 식구와 식수는 너무 잘 알죠. 식구는 뭐죠? 밥 십자에다가 입구자 써도 되고 주둥이 구자 써도 됩니다. 그럼 밥을 먹는 식구들, 주둥이가 같은 식구들 이런 뜻. 식솔도 마찬가지죠. 솔자가 무슨 소리죠? 솔자가 거느릴 소리죠. 그럼 밥을 먹을 때 거느리는 사람들, 그게 식구가 되는 거죠. 각축과 경합을 보면, 자, 각축이 뭐죠? 각축, 뿔각자에다가 축자가 무슨 축이죠? 쫓을 축입니다. 그럼 뿔을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뿔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뿔을 쫓아가니까 하나를 위해서 점점 적은 범위로 해서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경합도 다툴 경자에다가 합할 합자, 다투어서 합하다. 그럼 다투어서 합치니까 결국 이렇게 같이 오게 되죠. 한 곳으로. 그러니까 경합과 가축은 같은 말. 자, 관점. 볼 관자에다가 점 찍을 점. 보면서 점을 딱 찍는다 뜻이고, 그 다음에 견지가 뭐죠? 볼 견자에다가 땅 짓자. 땅을 보니까 여러 개 중에서 땅 하나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 질비가 뭐죠? 질비가? 질은 늘어설 질. 원래 빗질이라고 보통 나오는데, 늘어설 질에다가 비는 견줄비. 여러 개가 늘어뜨려서 견준다. 그러면 지천은 뭐죠? 지천은 이를 지에다가 무슨 천? 흔할천. 그럼 흔한 게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같은 말. 갈망은 뭐죠? 갈망은 목마를 갈이라고 보통 나오는데 희망할 갈로 봐도 됩니다. 희망할 갈자에다가 망자는 바랄망. 희망하고 바라다. 희망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말이니까. 요소라는 것은 결국 뭐죠? 요소? 뒤에 나오는데 요소가 뭐죠? 중요할 요, 그 다음에 바탕소, 중요한 바탕, 핵심, 중요한 거리 이런 식이니까 시핵자에다가 무슨 것, 한가운데 심이니까. 그 다음에 명확이라는 건 뭐죠? 명확, 밝을 명 또는 확실할 명자에다가 확은 확실할 확자. 너무 확실하다. 확연도 같은 말이죠. 결국은. 또 나태가 뭡니까? 나태, 게으를 게으를 태. 그럼 게으르고 게을러 빠진 것. 태만은 게으를 태에다가 게으를 만입니다. 어쨌든 다 게으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자와 한자도 이렇게 보면 오히려 우리말보다는 한자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면 됩니다. 자, 고유와 한자입니다. 이제 고유와 한자. 자, 고유와 한자를 보면은, 자, 이게 뭐가 있죠? 허위가 있죠. 거짓과 허위. 자, 그럼 허위가 뭐죠? 허위가? 빌허, 마음허. 그 다음에 거짓위. 그럼 마음이 거짓됐다. 거짓으로 비어있다. 거짓. 그 다음에 전환. 전자가 뭐죠? 전자가. 자, 구를 전이라고 하죠. 옮길 전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바꿀 환. 그러면 바꾸다. 그쵸? 같은 말이죠. 도모하다. 도모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도모하다가. 그림도도 되지만 이게 꾀할 도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꾀하다. 꾀하고 꾀하다. 그러면 꿈이니까 뭔가를 꾀하는 건 꾸미는 거랑 같은 거죠. 수련이라고 나왔는데 수련이 뭡니까? 보면은 닦을 수 익힐련입니다. 닦고 익히다. 닦았다 나왔죠. 반추하다. 우리 반추하다가 동물 중에 반추동물이 있죠. 누구? 소. 소는 풀을 먹고 여기 쑥 삼깁니다. 그리고 이게 소화가 되든가 다시 욱 하고 올리죠. 그리고 다시 삼킵니다. 그럼 되새김하다. 한번 갔다가 되새기면서 다시 올라오는 거. 그래서 소를 우리 반추동물이라 그러는 겁니다. 무슨 반자? 자, 반추는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완성하다. 완성하다. 완이 무슨 완자죠? 이룰 완자. 완전한 완자. 그쵸? 성취할 성자. 그래서 끝내다 뜻이고. 자, 고유어는 이것 좀 잘 보면 되는데, 오히려 학생들은 이게 더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말이죠. 잘 보세요. 옹골차다, 실하다, 튼실하다.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이거 우리가 지금 안 써서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데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실하네. 또는 튼실하네. 아이고 옹골차네. 애 다리가 참 튼실하네. 이러죠. 또는 아이고 애가 참 실하네. 그럼 이게 압축이 잘 됐다는 얘기죠. 또 옹골차다도 같은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하다와 튼실하다는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 뭐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는데 조금 이제 건장한 여성들이 지나가거나 건장한 남성들이 지나가면 좀 튼실하네 이러죠. 자, 비겁하다, 벅차다, 힘겹다, 부치다, 버겁다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다 쓰죠.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이거 드는 게 힘이 부쳐.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좀 내가 하는 일이 버거워? 이런 말 쓴단 말이죠. 가끔과 이따금 뭐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을 거고 또 조금과 약간 a little, a few 뭐 이런 영어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는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여기 이어서 이제 우리가 반의 관계로 가는데, 자, 반의 관계는 크게 한자와 한자어 관계, 고유와 고유의 관계입니다. 유의 관계에 비해서는 하나가 사라졌지만 사실은 이 한자어의 관계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자, 남자 여자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죠. 이게는 계심 남자에다가 남자에다가 계집 여자니까 이건 알 거고. 자, 자연과 인공이죠. 자연은 뭔데?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랄 연자죠. 그럼 스스로 그렇게 생겨난 건데, 인공이 뭡니까? 인자가 사람 인자 장인공자죠. 사람이 즉 장인이 사람인 장인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인공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뭔데? 태어날 때부터 뭐 유전자 우월 유전자. 여기는 뭐가 되죠? 저 강남에 보면 많죠. 막 찢고 자르고 막 하다 보면 변신이 자라라락 하면서 뭐 세일러문처럼 변신하는 친구들이 이 인공의 의사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죠. 자, 팽창과 수축은 불을 팽자에다가 뭐 배불을 창자죠. 그 다음에 수축은 거둘 수에다가 오그라들 축.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떤 부피가 어떻게 내가 넓어졌거나 좁아지는 거죠. 자, 선생님이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말을 했냐면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유의관계와 반의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자, 한 쌍의 말에 서로 뭐가 공통되는 의미 요소가 반드시 존재하고 동시에 서로 다른 한 개의 의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에서 성별이 다른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원래 모습에서 모습이 있는데 원래 모습과 다른 모습. 팽창과 수축은 부피가 있는데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 비관과 낙관이죠. 자, 비자는 무슨 비자입니까? 여기 가만히 보면 비관은 보면 무슨 비? 슬플 비 볼관이죠. 슬프게 보는 거고, 낙은 즐거울 낙 볼관. 뭔가를 생각하고 보는데 슬프게 보느냐 즐겁게 보느냐. 공통점은 뭔가를 생각하고 보는 것. 자, 합의와 결렬이죠. 자, 합의는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죠? 합의는 합할 납 뜻의고, 결렬은 결단할 결, 찢을 결.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가 되는가? 의견이나 뜻은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뭐가 되는 거죠? 합하냐 아니면 합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반의관계가 나타난 거. 본명과 가명은 원래 이름과 가짜 이름이죠. 그러면 이름을 가지고 진짜 이름과 가짜 이름으로 나누는 것, 숨기는 이름으로 나누는 것. 객관과 주관이죠. 역시 이것도 보는 것들은 공통점인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무엇 없이 생각 없이 보느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반의관계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익명, 실명, 이름이죠. 드러내는 이름, 숨기는 이름. 이런 식으로 공통점이 있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차이점까지 갖고 있어야만 반의 관계다. 요거 잘 기억해두고. 자, 고유어, 짧다 길다 알죠? 곱다 거칠다, 손이 곱고 손이 거칠다 뭐 알죠? 성기다 빡빡하다 빽빽하다. 성긴 거는 예를 들면 드문 있는 거고, 빽빽한 거는 그냥 막 인구 밀집이 돼 있는 거죠. 오다 가다 고백 뭐 다 아는 걸 거고, 무르다 야무지다. 우리 그 사람이 좀 물렁물렁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듬성듬성 뭐 생각이 뭐 있긴 있으나 뭐 약간 비어있는, 약간 백치미에 비슷한 거고, 야무진 것은 똘똘한 거죠. 그 다음에 느슨하다 팽팽하다. 느슨한 거는 뭐가 된 거? 이 팽팽한 거는 쫙 땡긴 거, 느슨한 거는 그 반대니까 알 건데, 자, 이런 것들이죠. 열다 닫다 잠그다 채우다. 이건 왜냐면 문 맥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다. 자, 문을 열다 문을 닫다, 문을 열다 문을 잠그다. 그 다음 뭐가? 지퍼를 열다 지퍼를 채우다. 막 이런 식으로 문맥에 따라서 반의관계가 된다라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옷을 벗다 옷을 입다. 그쵸? 신을 벗다 모자를 벗다 모자를 쓰다, 신을 벗다 신을 신다, 반지를 벗다 반지를 끼다. 이런 식으로 문맥에 따라서 뭐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반의관계가 계속적으로 설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하관계. 자, 이거를 한번 같이 한꺼번에 할 건데, 자, 상하관계는 다른 말로 포함관계라고도 합니다. 얘를 포함관계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과일이 있어요. 과일이 있어. 과일의 종류가 뭐죠? 과일의 종류가 뭐가 있냐? 한 4개만 얘기해 보면 뭐가 있을까? 포도라는 과일도 있을 거고, 사과라는 과일도 있을 거고, 귤이라는 과일도 있을 거고, 수박이라는 과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일 안에 포도, 사과, 귤, 수박이 있죠. 그럼 얘는 상위 개념이고 얘는 하의 개념이 됩니다. 그럼 얘가 상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 네 개는 어떤 관계죠? 네 개는 하위 관계 중에 대등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네 개는 무슨 관계가 된다? 대등 관계가 된다. 대등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요런 건 좀 기억을 좀 해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도 잘 보세요. 예술에는 미술, 음악이 있죠. 그쵸? 그러면 이 둘은 무슨 관계다? 대등 관계고 이 안에 뭐가 예술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가 상하 관계다. 자, 꽃이 있는데 장미, 진달래, 해바라기가 있죠. 그러면 꽃 종류를 나열한 거니까 장미, 진달래, 해바라기는 하위 관계고 꽃은 상위 관계다. 그럼 이 세 개는 뭐가 된다? 대등 관계가 된다. 계속 이게 같은 말입니다. 자, 생물이라는 범위 안에는 동물과 식물이 있더라. 그럼 동물과 식물은 또 어떻게 되더라? 대등 관계가 되더라. 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전체와 부분의 관계, 한쪽의 의미가 다른 쪽의 의미의 구성 요소가 되는 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꽃이 있죠. 꽃이 있는데 꽃은 다시 뭐가 되는 거죠? 꽃잎이 있고, 그 다음에 암술이 있고, 뭐가 있다? 수술이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여기 꽃이 여기도 있는데 그럼 이거 하위 관계 아니죠. 자, 꽃 안에는 장미, 진달래, 해바라기가 있는데 전체와 부분의 관계는 꽃이라는 하나의 대상만 놓고 보면 얘를 뭐한다? 쪼개버린다는 얘기죠. 쪼개서 뭐 이파리, 줄기, 뿌리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동물이 있어요. 동물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굉장히 아름다운 동물이에요. 뭔 동물인지 나도 모르겠어. 뭐 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개라고 한다면 개는 뭐가 전체와 부분의 관계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대상은 개지만 쪼개보면 개의 머리, 개의 몸통, 개의 꼬리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바로 전체와 부분의 관계다. 그러면 상하 관계면 개를 포함하는 건 동물이랑이 또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자전거를 쪼개면 바퀴, 안장, 바구니가 있는 거고 몸을 쪼개니까 손발, 팔이 있는 거고 시계를 쪼개니까 시침, 분침이 있는 거죠. 이거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는 하나의 대상을 쪼개서 설명하는 방법이고 상하 관계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고 자, 문제 한번 갑시다. 자, 두 단어 간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넷과 다른 거 그랬습니다. 나머지 넷과가 객관, 주관, 미개, 문명, 분리, 연결, 비관, 낙관, 익명, 무명이 있는데 정답은 뭐죠? 이 네 개는 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익명과 무명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숨기는 이름과 밝히지 않는 이름이니까 오히려 얘는 유의 관계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두 단어 간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 악기, 피리 악기 안에는 피리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건반도 있겠죠. 그럼 얘는 상하 관계겠네. 예술 안에는 미술, 음악, 체육 다 있겠죠. 얘도 상하 관계네. 직업 안에는 어부도 있고 광부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여러 개가 있겠죠. 얘도 상하 관계. 자, 품사에는 부사, 동사, 형용사, 명사 등등등 있겠죠. 그럼 얘도 상하 관계. 후각과 청각은 무슨 관계죠, 얘가? 자, 후각과 청각은 감각이라는 감각기관에는 뭐가 있다? 후각, 청각, 시각, 촉각, 미각이 있다. 그러면 후각과 청각은 이 관계는 선생님이 무슨 관계라 그랬죠? 이쪽 라인은 대등 관계라 그랬죠. 그럼 5번은 대등 관계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충분히 다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셨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는 끝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세상은 날로 먹는 게 없죠. 그러니 예습과 복습은 반드시 철저히 해야 됩니다. 끝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풀어보고 끝나고 나면 이런 내용들 하고 한 번만 훑어본다라면 굉장히 오랜 시간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을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1강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는 우리가 좀 더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자, 학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